자, 8번째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붕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하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붕괴를 가지고서 전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추정하는 부분, 이것을 조금 더 보강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우리 교재 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제 7번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래를 붕괴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개하는 부분인데요. 그거 부분을 같이 저랑 같이 붕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7번인데요. 현금 1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제가 한번 붕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이라고 하고요. 같이 한번 붕괴를 한번 해볼까요? 자, 현금을 출자하다 이랬으니까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하고요. 10만 원 적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가지고 했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은 7월 2일 날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2일 날 보니까 뭐가 있는가 봅시다. 상품 7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고 그랬으니까 상품을 샀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한다? 상품, 자, 7만 원 하고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7만 원 이렇게 붕괴를 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일 날 붕괴 같이 볼까요? 자, 제가 이거 붕괴 요령하면서 안 가르쳐줬던 부분이라 제가 보강 같이 해드릴게요. 자, 상품이 35,000원을 현금으로 매출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원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원가는 제가 사온 가격을 원가라고 했잖아요. 자, 꼭 알아두세요. 우리 회계에서의 가장 큰 특징적인 하나가 사면은 차변이지만 자산이란 친구는 사면은 차변, 팔면은 무슨 변? 대변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변에 우리가 지금 상품을 팔 때 상품이 됐건 모든 자산이라든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팔 때는 무슨 가로 적느냐 하면 원가로 적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시 사면은 차변, 팔면은 대변, 팔 때는 무슨 가로 적는다고요? 원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때 원가가 얼마짜리냐 하면요. 3만 원짜리의 상품을 얼마에 팔았는가 봤더니요. 35,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팔았냐고요? 현금 받고 팔았네요. 그래서 자, 현금으로 35,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3만 원짜리를 35,000원에 팔았으니까 비싸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비싸게 팔면은요. 상품을 비싸게 팔면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원가하고요. 이익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기장을 우리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분기법이라고 해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눌 분자로 해서요. 원가하고요. 자, 요렇게 이익을 요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적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요. 세 번째 분기 꼭 눈도장 찍으세요. 상품을 팔면은 대변에 상품, 팔 때는 항상 무슨 가로 적는다고요? 원가. 자, 비싸게 팔면은 상품 매출 이익. 반대로요. 싸게 팔면 상품 매출 손실이 온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자고요. 자, 네 번째는요. 상품 6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상품을 사면은 차변에 상품 6만 원 적고요. 외상으로 사면 뭐라고 적어요? 외상 매입금 하고요. 6만 원 이렇게 적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에서는 뭐가 있는가 보자고요. 자, 또 상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원가는 5만 원짜리인데 요번에는 싸게 팔았네요. 48,000원에 팔았으니까 2,000원만큼 손해봤잖아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틀을 기억하세요. 상품을 팔면은 무슨 변? 대변. 자, 팔 때는 항상 무슨 가로 제가 적으라 했어요? 원가. 원가는 5만 원인데 자, 이것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48,000원에 어떻게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5만 원짜리를 48,000원에 팔았으면
내가 손해봤잖아요. 얼마큼? 그렇죠. 2,000원만큼 우리가 싸게 팔았으니까 이때 이것을 우리는 상품, 매출,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가하고요, 이익을 우리가 따로따로 기장하는 거 무슨 법? 분기법인데요. 항상 자산을 팔 때는 무슨 가로 적는다? 원가로 적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외상매입금 중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현금이 나갔어요. 자, 대변에 현금 3만 원 나갔고요. 왜 나갔어요? 그쵸, 외상매입금 갚느라고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3만 원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현금이 나가면 대변, 왜 나갔는데? 아, 외상매입금 갚느라고. 그 다음에 7번째, 7일날 보자고요. 자, 종업원의 급여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자, 얼마가 7,000원 이렇게 나갔고요. 월급이 나가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급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이런 거래가 7월 달에 있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현금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것은 현금이 나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현금이 총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현금만 일일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친구들을 우리 각자 집에다가 우리 집어넣고 해당하는 친구들을 알고 싶을 때는 그 계정을 꺼내서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을 제가 뭐라 그랬죠? 그쵸? 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를 할 때 각자 집을 만들어줬는데 그 집을 우리는 계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현금에 관련된 친구들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차변에 있으면 자, 먼저 적습니다. 차변에 있으니까 그대로 적어요. 10만 원. 하는데요. 자기 집에는 자기 이름은 적을 수 없으니까 제가 친구 이름 적는데요. 무슨 금? 자본금이라고 적겠죠. 자, 그 다음에 2일 날짜도 봐요. 자, 7월 2일 날. 자, 대변에 현금이 있으니까 대변에 적습니다. 7만 원 적고요. 자, 친구는 누구라고 적어요? 상품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일 날 보니까요. 자, 현금이 얼마에 있어요? 3만 5천 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친구가 몇 명이에요? 35,000원에 관련된 친구가 이렇게 금액이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친구가 2명 이상일 때는 뭐라고 적냐면요, 바로 제좌라고 적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요, 친구가 2명 이상일 때는 뭐라고 적는다고요? 제좌 이렇게 적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현금이 어디 날짜에 있는가 봤더니요, 자, 6일 날짜에 대변이 있네요. 자, 6일 날. 자, 금액은 얼마? 3만 원 적고요. 친구는 누구라고 적는다? 외상 매입금. 자, 그 다음에 7일 날짜도 보니까요. 또 대변에 현금이 있네요. 자, 7,000원. 자, 친구는 누구라고 적어라? 급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즘에 제가 직장에서도 보게 되면 회계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정에 전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분계만 입력해주면 각 원장에 스스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계정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합계잔의 시산표에 차변, 대변 나누어서 합잔을 일일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계정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위에서 보고할 때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회계 프로그램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냥 기능적인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전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또 틀려도 틀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개념에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익히신다면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고시 공부를 한다거나 또 각종 자격증 시험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계정 전개하는 것을 꼭 익히시기 바래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7월 7일까지 전기를 쭉 했습니다. 그럼 먼저 계정에 전기된 것을 위해서 사장님이
미스 김 지금 현재 7월 7일까지의 현금이 얼마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장부를 떡하니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현금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얘는 누구예요? 내 돈이니까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먼저 해요. 돈을 현금이라 하고요.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 차변, 감소는 대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것은 현금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 13만 5천 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7일 현재까지 나간 것은요, 10만 7천 원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정을 보고 나서 그냥 단지 숫자만 익힐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리, 아까 제가 거래 판례서에서 현금이란 집주인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라는 것을 보고 차변은 현금의 집에 차변에 있는 것은 현금을 받은 친구들이구나. 대변에 있는 것은 현금이 나간 것이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 상품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상품 계정에는 오로지 뭐만 적어라? 상품만 적으라고 그랬죠? 자, 우리 한번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2일날이 있어요. 7월 2일날 보니까 7만 원이 나와 있고요. 친구는 누구라고 쓴다? 현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품을 보니까 대변에 있네요. 자, 7월 3일날 금액은 얼마? 3만 원 나와 있고요. 친구는 현금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상품이 4일날 차변에 있네요. 자, 4일날 금액은 얼마? 6만 원 나와 있고요. 자, 여기다 뭐라고 적어라? 외상 매입금. 자, 이렇게 적었고요. 또 보니까 대변에 있네요. 자, 대변에 5일날. 자, 금액은 얼마? 5만 원. 자,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친구가 여기도 보니까 몇 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2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친구가 2명일 때는 뭐라고 적는다고요? 그렇죠. 죄좌라고 적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상품에 관련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랬죠. 집주인이 누군가를 먼저 보는데요. 자, 집주인은 판매하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품은 뭐라고 그랬다? 자산.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 그러면 제가 상품은 어떻게 해야지만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붕괴 요령할 때. 그쵸? 매입하는 거. 즉, 차변에 있는 친구들은 상품을 뭐 한 거다? 매입한 친구구나. 그럼 총 제가 상품을 얼마큼 사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13만 원만큼 사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친구들은 상품을 뭐 해야지 줄어든다? 상품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3만 원만큼 사와서 내가 8만 원만큼 팔았으니까 사장님이 미스 김 지금 창고에 상품 얼마 남아있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상품 장부를 보고 예 사장님 13만 원 들어와서 8만 원 나가고요. 지금 얼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의 계정 개념에 관련된 것을 꼭 머릿속에 담으시고요. 자, 우리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품 매출 이익에 관련된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 매출 이익. 자, 여기도 한번 전기를 한번 해보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 이익은 어디 있는가 봤더니요. 자, 여기 하나 있네요. 자, 3일날. 자, 7월 3일 날입니다. 대변에 나와 있죠? 자, 금액은 얼마? 5,000원 하고요. 친구는 누구예요? 현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상품 매출이익은 요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자, 물론 나머지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꼭 전기하는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아주 잘 나오는 문제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붕괴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일날 거래를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까요? 자, 원가가 3만원짜리의 상품을 35,000원에 팔고 상품 매출 이익이 5,000원만큼 생긴 거래를 제가 전기를 하였습니다. 자, 전기를 했는데요.
전기를 한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이 거래네요. 그쵸? 자, 요거 싹 지울게요. 자, 지우고요. 자, 상품에 관련된 거. 자, 상품,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 그 다음에 현금 계정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친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현금 계정 차변에 제자 35,000원, 현금 3만원, 현금 5,000원. 다음 7월 3일 날에 계정에 전기된 것을 보고요. 추정 붕괴를 하시오. 거꾸로 붕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붕괴하는 요령은 먼저 제자를 먼저 찾아라. 제자 붕괴서부터 해라. 자, 그러면 제자서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7월 3일 날. 자, 3일 날 보게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있죠? 제가 아까 추정 붕괴하는 거 잠깐 설명했어요.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 자, 여기 차변에 있잖아요. 그죠? 자, 차변에서 보내면 대변에서 받는다. 제자 35,000원. 친구는 현금 35,000원. 자, 이렇게 제자서부터 제가 붕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앞으로 차변하고 대변에 나올 친구의 하나의 목차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붕괴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남아있는 친구들 한번 붕괴해 볼게요. 자, 3일날 대변에 있네요.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 차변의 현금 얼마? 3만원. 친구는 누구예요? 상품. 다시요. 자, 대변에서 있잖아요. 자,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 친구는 누구다? 상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볼까요? 자, 대변에 있죠? 대변에서 보내면 차변에서 받는다. 차변에 현금 5,000원 하고요. 자, 대변에다 적어요. 상품, 매출, 이익 5,000원. 이렇게 되는 붕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 아까 위에 있는 붕괴하고 견져볼까요? 상품 3만원, 이익 5,000원. 현금 같은 친구니까 묶어서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정을 보고 추정할 수 있거나 또 붕괴를 보고 나서 이렇게 전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대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제가 1교시 때 복식부기의 가장 주된 장점은 기간 손익을 할 수도 있고 자기 검증 기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연습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밑에 직원들이 결제를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해서 틀렸다라는 것을 찝어내실 수가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게 되면 붕괴를 추정하고요. 거꾸로 붕괴를 보고서 거래를 추정하는 거, 이런 것 등이 각종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이제 장부에 관련된 것을 잠깐만 우리 이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부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적고 장부, 자,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장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주요부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보조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주요부는 무엇이고 보조부는 또 뭡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주요부라고 하는 것은 거래 전체를 볼 수가 있고 다 알 수가 있고요.
또 주요부 가지고서 당기 순손익까지 다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주요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요부에는 가장 중요한 거 뭐하고 뭐가 있어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만 가지고 나서도 거래 전체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 순손익까지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보조부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보조 원장이라고 하는 친구와 하나는 보조 기입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보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래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부위만 보는 거예요. 부위만. 부분만. 그래서 우리가 원장은 또 뭐고 기입장은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원장은 이런 T자 계정의 형태를 취했다는 취지고요. 기입장은 하나의 표의 형태를 취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실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보조 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무에서 외상으로 사온 것을 외상 매입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처 원장 사무실에서 매입처 원장 좀 갖고 와. 그러면 뭐가 있는 거? 외상 매입금에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는 장부고요. 또 매출처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관련된 거? 외상 매출금에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나가고 들어온 것을 적는 것을 우리는 상품 재고장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정 형태를 취했다는 얘기고요. 보조기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그 다음에 무슨 소액현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뭐 이런 것 등이 여기에 다 들어가고요. 또 받으러 온 기입장, 지급 어음 기입장. 실무에서도요. 지금 어음 기입장이나 현금 출납장은 장부에 기록해서 쓰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부의 기능을 잠깐 설명을 했었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초서부터 쭉 설명을 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거래가 생기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분계를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가 되니 안 되니 하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식별하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분계할 때는 제가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와 아울러서 뭐하고 뭐 결합관계와 그 다음에 또 거래의 종류에 관련된 것을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분계한 것을 자 총계정 원장에 뭐 하는 거 배웠어요? 전기하는 것을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장부 우리가 이 T자 계정 같은 경우는요. 문방구에서 파는 검은색 장부 한 권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T자 계정의 계정 과목이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100여 개가 된다면 아마도 장부는 100권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야 우리 거래 전체에 대해서 다 보고 싶은데 좀 갖고 와봐 그랬다고 그래서 위에서 거래 전체 보고 싶다 그래서 100권의 장부를 막 이렇게 들어서 야 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회사 나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태까지 전기한 것을 하나의 일람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시산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산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계정들을 갖다가 다 모아놓은 표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계정집계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정집계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시산표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산표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시산표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안에 들어가는 식구가 자산부채 자본 식구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식구를 다
다 같이 적어서 만든 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트리얼 바란스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복식부기의 대표 선수다. 가장 중요하다. 복식부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간 손익도 할 수 있고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잖아요. 그 복식부기의 대표적인 선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검증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산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합계 시산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잔액 시산표, 세 번째는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고요. 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 시산표 양식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맛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원면 번호가 있고요. 자, 여기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차변, 자, 여기는 대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시산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합계, 여기도 합계. 그러면 합계액만 적으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것을 합계 시산표인데요. 자, 이게 무엇인지 우리 잠깐 좀 볼까요? 자, 먼저 이 시산표는요. 원면 순서대로 해서 아까 제가 계정에 보면 번지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번지수가 빠른 번호 순서대로 적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배열에 의해서 보통 번호를 매겼어요. 자, 유동성 배열이라는 얘기는 바로 현금화가 되거나 거래량이 많을 때 이런 순서대로 적는데요. 보통 순서는 이렇게 적었어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그래서 우리의 회계 서식은요, 항상 이런 순서대로 적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산 적고요,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적고요, 수익 다음에 뭘 적어라? 비용, 이런 순서대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산 중에서 제일 으뜸인 친구가 누구예요? 현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현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1,000원, 뭐 200원, 뭐 여기 300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전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계정에다가. 그쵸? 자, 그러게 되면 차변의 합계가 총 얼마예요? 1,2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합계는 얼마예요? 300원. 자, 이렇게 합계액을, 계정을 보고 나서 합계액을 적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합계 시산표라고 해요. 그러면 자, 합계를 쭉 적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합계가 만약에 자, 10,000원이었다면 대변의 합계도 항상 얼마가 된다? 10,000원이 돼야지만 된다. 우리가 중요한 거 배웠잖아요.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그쵸? 같아야 된다. 무슨 원리? 그쵸? 대차 평균의 원리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금은 자산인데요. 차변에 있다는 얘기는 현금이 1,200원이 들어와서 300원만큼 현금이 나갔네 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사장이 내가 1,200원에서 300원 빼주면 900원 이렇게 해서 또 계산하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잔액도 좀 적어봐. 그래서 자, 여기 잔액까지를 적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큰 쪽에서 잔액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00원에서 300원 빼주니까 얼마가 남아요? 900원. 아, 그러면 현금을 보니까 지금 현금 잔액이 900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잔액 금액과 잔액 금액은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합계액을 보면 합계 시산표, 잔액을 보면 잔액 시산표 두 가지 다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 실무에 나가시면 매일마다 결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시산표를 보고 나서 거래 전체 내역을 어떤 것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산표를 보고 나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중급자 코스로 들어가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산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산표는 계정들을 보고 나서 작성을 하는데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산표에 대해서 중요한 등식 잠깐만 볼까요? 자, 시산표는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두 친구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해서 시산표라고 그랬는데요.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봐요. 자, 차변에 뭐가 들어간다? 자산. 대변에는요.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재무상태표 19.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19 한번 볼까요? 차변에 비용. 대변에는 수익.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산표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림을 연상하세요. 자산과 비용을 더한 것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을 더한 거랑 같다. 이게 바로 시산표 등식이라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시산표는 1월 1일서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요. 계속적으로 아마 여기가 금액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지금 12월 31일 기말이라고 했을 때 이 자산은 기말 자산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기말 부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용은 12월 31일 현재까지의 단기 비용이 될 것이고 여기는 단기 수익이 되는데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생기거나 순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요. 기말 자본이 아니라 무슨 자본을 적어야 된다? 기초 자본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제가 앞전에 재산법하고 손익법이라는 거 혹 배운 거 기억나요? 기말 자본이 크면 이익이 생기고요. 기초가 크면은 순손실이 생기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기말 자본을 적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또 수익과 비용을 하게 되면 또 단기 순이익이 또 생기는 거니까 단기 순이익이 몇 번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회사에 2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는 기말 자본을 적으면 단기 순손익이 2번이 적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자본을 적어라? 기초 자본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산표에 관련된 등식을 봤고요. 자, 4번째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계정집계표라고 그랬잖아요. 자, 계정들을 다 모아놓은 계정집계표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때요? 잘못 입력을 하거나 잘못 전기를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오류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류는 어떻게 됐다? 우리가 시산표는 어떤 순서대로 했어요? 거래가 생기면 붕괴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하고 그 다음에 뭐 작성했어요? 시산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양합계가 안 맞아. 그럴 때 우리가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오류를 찾을 수 있을까? 자, 이럴 때는요.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산표에서 먼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올바르게 됐는지 또 보고요. 또 붕괴장이 제대로 돼 있는 걸 내가 보고 적었는지 마지막 거래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보는 즉 장부의
역순으로 우리가 거꾸로 오류를 찾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다섯 번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요. 오류가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찾을 수 있는 오류와 그 다음에 없는 오류로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각종 시험에 아주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자, 완전 범죄는요, 절대적으로 사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찾을 수 있는 오류는요, 쉽게 숫자상의 오류나 또는 차대변이 바뀐 거, 즉 예를 들어서 자산은 차변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변에 들어가 있다든지 부채가 대변에 있어야 되는데 차변에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등은 우리가 계정 부분에 대한 오류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찾을 수 없는 오류, 자 여기에서 뭐가 있냐, 한 변 차변만 적었다든지 대변만 적었다든지 이런 것은 찾을 수 있는 오류지만 찾을 수 없는 오류는요, 이건 완전 범죄예요. 양변, 즉 차변과 대변, 이것을 동시에 자 붕괴나 또는 전기를 누락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재상에서도 찾을 수 있는 오류, 찾을 수 없는 오류를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요. 아울러서 거기 합계잔의 시산표 이런 작성된 부분에 관련된 거를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은 거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저랑 같이 이제 결산에 마감하는 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같이 한번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